수축 감각, 동. 한평생 작았어. 나는 내 작은 혹은 짧은 신체를 걱정하진 않았어. 우리 엄마가 나 대신에 내 생김새에 대한 걱정을 전부 다 해줬거든. 우리 엄마의 내 몸 걱정이 나에게로 전이되어 와서 신체 감각으로 작용하긴 했지. 평균보다 작은 신장, 몸에 비해서 굵은 하체, 뭉툭하고 둥근 복코, 너무 짤뚱하고 굵은 눈썹 같은 것을 조목조목 아쉬워했어. 나는 그 걱정 뒤에 문장 부호처럼 붙는 그래도 예쁘다 라는 말만 들은 척했지. 자그마한 생김새에 일일이 집중할 시간을 줄이고 싶었어. 나에게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았지. 사실은 내 생김새를 떠올리는 일에서 도망다니고 있던 거야. 너무 많이 생각할까봐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면이 거울로 된 방에 나를 가둘 것 같았어. 각주 2개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하자. 나는 작은 게 익숙한 사람이야. 사람의 얼굴보다 가슴께를 훨씬 자주 마주치지. 일명 키장녀 전용 바지 밑단을 접어 올리는 건 생활 습관이야. 남의 크로스백을 대신 멜 때면 내 엉덩이에 가방이 퉁퉁 부딪히는 게 당연해. 피카츄가 100만 볼트를 쏠 수 있는 설치류를 닮은 전기 속성 포켓몬인 것처럼 나는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어떤 속성의 작은 인간인 거야. 당연한 건 당연한 거야. 오랫동안 그래 와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야. 작은 건 있는 그대로 작은 게 아니야. 다른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 모든 존재는 그래. 관계 안에서 작아지거나 커지는 거야. 넌 이 말의 뜻을 알아? 나는 겨울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내 몸의 길이를 실감해. 패딩에 파묻힌 나는 패딩에 파묻힌 인간들에게 파묻혀. 모르는 가슴팍에 박치기 할까봐 노심초사. 출입구 근처에서 서 있다가 인파에 휩쓸려서 본의 아니게 내릴 뻔하기도 했지. 여름이 온다는 사실을 지하철에서 알아차리기도 해. 눈높이를 맞추는 일은 설레는 일이야. 얼굴을 마주해 표정을 살피고 이마에 난 잔털과 입꼬리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는 일. 근데 코높이를 맞추는 일은 정말 간절한 일이다? 내 코의 높이가 다른 이의 겨드랑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후각으로 느낄 때마다 코의 위치를 절감하지. 누군가처럼 코를 뜯어버릴까? 하고 생각하진 않지만 냄새가 나는 겨드랑이에 주먹을 꽂고 싶다는 생각은 해. 각자 나름의 고된 시간 보내며 본의 아니게 풍기는 냄새겠거니 용서하려 노력하지만 나는 그 겨드랑이의 서사를 모르잖아? 이 세상에 사연 없는 겨드랑이가 어딨니? 내 코에도 서사와 사연이 있는 것을. 그저 분노에 차서 제발 여름에는 모두가 데오도란트를 바르길 하고 기도할 뿐이지. 나는 이렇게 오감으로 나의 부피를 실감하면서 살아.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분량이 평균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가끔 인지하면서 지내. 그런데 내가 이것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던 건가 봐. 눌리거나 쪼그라들어서 아주 자그마해지는 거야. 지난 토요일에는 아르케 웰컴데이에 다녀왔어. 본인을 아젠다 워커로 칭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페미니즘, 친환경, 미디어 활동, 도서 편집, 공연 기획. 본격적이고 멋진 일을 해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낀 양말 같았어. 건조기에 잘못 돌려서 한껏 쪼그라든 울퉁불퉁한 양말. 키워드 3가지로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 전날 나름대로 고민했던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고 한없이 쪼그라들었지. 남들에게 알릴 만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꺼내놓을 만한, 저 커다란 사람들의 옆에 낄 만한, 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활동을 떠올리려고 빈 노트 한 페이지를 새카맣게 채웠어. 하지만 조건이 추가될수록 내 경험들은 무자비하게 탈락했어. 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지. 내 안에서 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풀어서
내 자리가 없었거든. 나는 그렇게 한겨울 지하철에 입장했지. 입장곡의 가사는 작디 작고 작디 작고 작디 작은 동영우. 1분을 어떤 말로 채웠더라? 잘 기억나지 않아. 남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던 기분과 얼굴에 열오르는 감각만 어렴풋이 남아있지. 함께 있던 와락이 찍어준 내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나에게서 내가 사라지면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으려나? 참 무력하고 어려운 일이지. 고등학교 시절 들은 희한한 국어 수업이 떠올라. 세상은 모두 이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었지. 음과 양, 여와 남, 차가움과 뜨거움, 기표와 기, 명명과 실제, 그리고 수렴과 발산. 참 말도 안 되지 않니? 세상의 모든 회색 지대를 흙과 백으로 퉁치려는 안타까운 노력이. 사람은 수렴형과 발산형으로 나뉜데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인간인지 말해보라더라. 인간이 어떻게 둘로 나뉘냐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발산형 인간일 거라고 예상했었지. 커다란 세상에 자꾸 뛰어들고 싶은 내 기질을 나는 잘 아니까. 그리고 그 예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거의 없었어. 그런데 요즘 참 이상하게도 나는 줄어들어. 세상을 양분하고자 하던 선생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지. 확신의 발산형이던 나의 수렴적 혹은 수축적 면모를 발견해버렸잖아. 나 요즘 나를 내보이는 게 부끄러워. 실패가 두렵고 실수를 수용하기 힘들어. 더 정확히 말하면 잘하고 싶은 욕심을 달성하지 못하는 나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줄어들지. 이 상태는 압축인 걸까 수축인 걸까? 난 분명히 압축폐간에서 얌전히 그리고 벅차게 쪼그라들어 있는 이불은 아니야. 대신 자꾸만 작아져서 스스로 돌멩이라고 믿는 코딱지에 가까우니까 수축이겠다. 있지. 모두가 이렇게 코딱지처럼 사는 거야? 콧구멍이라는 우물 안에서 개구리처럼 팔딱거리면서 쪼그라들었다가 벽에 딱 붙었다가 축축해졌다가 굴러나와 세상과 빛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온갖 질문이 콧속에서 굴러다녀. 그래서 안면통을 일으켜. 이유 모를 두통은 이유 모를 때에 간헐적으로 나를 찾아와. 그 두통은 안면을 강타하지. 눈썹뼈, 안구, 콧대, 이마와 미간을 공격해. 얼굴이 터질 것 같은 두통. 그건 안면통이야. 이런 성가신 아픔도 성장통이라 이름 붙여줄 수 있니?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성장통을 느껴보지 않아서 잘 몰라. 키가 커지면서 느끼는 게 성장통이잖아. 근데 나는 갑자기 큰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그저 커다래지고 싶어.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서운 기분이 들거든. 내가 사라져버려도 남은 모든 게 괜찮기를 바라면서도 전부 멀쩡하진 않기를 바라기도 해. 못된 모순이지. 나는 종종 엄청나게 커다랗게 변한 나를 상상해. 상상이더라도 몸집을 불리는 일은 어렵더라.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꾸준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 먹기 싫은 것을 먹고, 눈 뜨거나 감기 싫어도 눈꺼풀을 움직여.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거쳐. 그리고 초라하고 작은 나를 견뎌야 해. 짧은 키에 맞춰서 두께를 줄이기에 바빴던 내가 간절히 덩치를 불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어. 나는 그저 그렇게 묻고 싶었던 거야. 내가 깊이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질량은 어느 정도냐고. 코딱지만큼은 내가 당신에게 도둠이 되는 존재냐고. 따분할 만큼 평온한 일상을 원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게 평화의 기본 조건이라는 걸 그 애를 좋아하고 나서야 알았다.
선선란, 이끼숲, 자이언트북스, 170조. 절반 조금 넘게 공감하는 구절이야. 평온한 일상을 원하긴 하지만 따분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건 그의 하나가 아니라 너무, 가끔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존재거든. 수많은 그 애들은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해. 그래서 내가 작아지다가 결국엔 소멸하는 못된 상상으로 나를 이끌지. 참 희한한 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모든 게 나를 위로한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왜 좋으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진 일상의 힘을 사랑한다던 우야. 위로받을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와락. 요즘은 자기 효능감이 없다는 글에 당장 전화를 걸어 넌 fucking 멋진 사람이야 라던 이내. 또 스치는 수많은 애정의 얼굴들. 그 많은 포옹 덕에 나는 편안하게 수축해. 나의 웨이먼드들은 내게 압력을 가하고 나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키워서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하지. 내 안의 조부투파키와 에블린은 수없이 대화하고 싸워. 수축과 확장, 소멸과 탄생, 미끄러짐과 버팀의 반복 안에서 나는 열심히 구르는 코딱지야. 이렇게 작아질 바에는 사라지는 게 낫겠다는 멍청함과 자그마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가 공존하는 코딱지. 웨이먼드들과 조부투파키 그리고 에블린. 이 사이에서 결국엔 깨달아. 내가 이 커다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원래부터 작았던 내가 커다란 세상을 얼마나 행운처럼 생각했는지. 나는 다시 관성처럼 재미를 찾아 나서고 고든 자세로 씩씩하게 걸어.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 시도하지. 내 모든 능동은 사실 피동이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야. 이상감각. 안경환 박사님은 내 눈을 보더니 말했다. 눈에 신경이 가장 몰려있는 거 알아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진짜 예민해. 정말 예민해. 쉽게 살기 힘들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덜 보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편해. 안경테도 너무 큰 거 끼면 안 돼. 시야가 너무 넓어져서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으면 작은 거 끼세요. 잘 때도 뭐 말고 자죠? 쭉 펴고 자려고 노력해야 돼. 긴장 풀리게. 그렇게 보통 내 시력에 맞춰주는 안경보다 훨씬 흐리게 보이는 안경을 낀다. 그마저도 보이는 게 싫어 안경줄을 달았고 길을 찾거나 꼭 봐야 할 글씨가 아니면 안경은 주로 목에 걸린다. 알은 있지만 흔히 장식용처럼. 가끔 패션 아이템으로 오해받지만 패션에 죽고 못 사는 편은 아니라 오해는 확실히 정정한다. 편하다. 어떤 입술이나 눈동자, 표정과 언짢음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근데 덜 본다고 덜 생각하나? 그건 아니지. 간혹 보는 미소나 근육이나 피부를 더 잊지 못하고 있다. 어렸을 땐 옆방에서 TV 킬 때 나는 미세한 삐 신호만 가지고도 이불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아침이면 기운이 넘쳤다. 이젠 최소한의 소리만을 들으려고 거의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다. 내 머리나 남의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아름다운 소리만 듣고 싶고 내 생각 소리나 남이 뱉는 말이 아름다운 경우는 드물다. 흉터처럼 남을 음성은 최소화해야 해. 종소리가 5만 군데에서 들린다 해도 그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면 이리도 저리도 못 가니까. 발걸음을 정하지 못하는 파블로프의 개가 안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듣기 싫은 목소리들에 최대한 자극받지 않으려고 면상 앞에서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이어폰을 꽂았던 적도 꽤 있었다.
쓴 지 2년밖에 안 된 헤드폰은 아주 사나운 뭔가에 물어뜯기기라도 한 듯 너덜너덜하다. 요즘은 유독 냄새가 짙게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반사적으로 좁아지는 미간을 어찌할 수가 없다. 침을 처음 맞은 동네 한의원 냄새를 초행길에 탄 버스에서 맡고 머리를 납작 붙인 요가 매트 위에서 다녔던 것도 까먹은 발레학원 냄새를 맡는다거나 지하철은 정말이지 온갖 냄새가 섞여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냄새들에 머리가 아파서 코를 뜯어낼까 고민했는데 얼마 전부턴 그때마다 다시 맡고 싶은 어떤 냄새를 떠올렸다. 숨을 들이쉴수록 깊어지는 발끝에 있던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다 편안해지는 그런 냄새. 지금 당장 그 냄새에 갇힐 수만 있다면 다 괜찮을 텐데. 냄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냄새를 탈출하고 싶은 충동. 감각이 죄다 모순 덩어리가 됐다. 안 봐도 보이고 듣기 싫어서 간절히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 모순은 다 익숙한 듯 처음 있는 일이라 이상하다. 모든 톱니바퀴가 반대로 굴러가. 몸이 생존하려면 시계 부품 맞추듯 감각들을 적절히 개방 차단해 자극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 무서워. 아무것도 쓸 수 없다 라고 시작하라는 조언을 민철이 해줬다.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이유는 오히려 쓸 말이 너무 많아서지. 다 쓸 수 없고 다 써서도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해우소라지만 진짜 화장실 갈 때도 모든 걸 다 쏟아낼 순 없으니까. 씩씩하게 걷다가도 갑자기 몸이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고 뼈가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속에서 열이 훅 올라 이빨이라도 확 뽑고 싶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블로그에 가장 날 것을 쏟아놓다가 이게 무슨 노출중인가 싶어 다 지워버릴까 하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다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모순을 넘어선 이상 감각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이상 감각이 초래하는 결과는 놀랍다. 먹기 위해 산다던 사람이 곡기를 끊고 머리만 대면 잠들던 몸이 온몸을 아무리 붙여봐도 잠 못 들고 남의 말 따윈 조금 씹어보다 얼마든지 뱉던 입이 단어 하나를 온종일 우물거린다. 이 정도면 학계가 이 감각을 발견해야 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를 바꾸는 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과학의 연구 대상이잖아. 사람 몸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데 쉽게 말해 자기 몸을 인지하는 감각이다. 아, 내 다리가 있구나, 내 손이 있구나를 알기. 이 감각을 잃으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 진짜 무섭지?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도 모른다니. 잔인한 일이다. 근데 고유 감각은 학계에서 인정이라도 받았지. 검사하면 발견이라도 되지. 나는? 이 감각은 어쩔 건데? 누구도 찍으려거나 발견하려 하지 않을 테고 검사를 요청하면 그냥 미친 사람 취급 당하겠지?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고 서럽게 남아버리는 거다. 누군가 혼자 서럽게 했던 찬물 샤워처럼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서럽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은 뜨신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고쳐달라고 부른 수리공이 지금은 따뜻한 물 나오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을 테니 내가 연구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전혜린 선생은 말했을까? 결별은 쉬운 일. 그러나 그 다음이 항상 문제인 것이다. 사고는 항상 사실적인 일임을 믿고 있다. 끊겠다는 의지가 끊는 행위와 같은 것을 뜻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 미소나 한 눈동자, 한 목소리를 기억의 표면에서 말살해버리는 것은 많은 극기와 시간의 풍화작용의 도움이 집요하다.
있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관념이 긍정한 행위를 우리의 감성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하나의 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완전한 자유의지는 아닌 것 같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뭐가 남나? 말살할 수 없다면. 어쩌면 이상 감각은 말살에 실패한 대가다. 끔찍한 갈증. 꼼짝없이 이 감각에 갇힌 채 치러야 하는 생존. 뭐든지 새 것이 돋는다는 3월은 이제 목마른 계절이 되어버렸고 내게 남은 건 좀이 쑤셔 라고 말할 때 좀은 어딜까 궁금해하기. 왜 한국은 배우를 탤런트라고 부를까? 딴지 걸기. 짝은 둘 또는 그 이상을 뜻하는 말이니까 짝사랑은 잘못 만들어진 단어 같다는 생각하기. 이따위 것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해지기밖에 없다. 이런 내게 비비안 고닉은 말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랬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사면을 기다리며 역사상 가장 교양 있는 불만을 고수하면서 혼자 사는 우리는 그래, 네가 맞다고. 그 이상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나는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상하다. 집안 감각, 그림, 부재, 바른생활. 브로콜리 너마저의 바른생활에는 이러한 노랫말이 나옵니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자. 생각을 하지 말고 생활을 하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날에 머무르고 있지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대학을 부산으로 가서 집에서 통학을 할 걸 하는 생각은 단 한 차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버.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의 목표는 오직 집을 벗어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묶여있는 일이 제게는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더랍니다. 지금은 그 미움은 덜해지고 왠지 모를 애틋함이 조금 자라났고 혼자 살림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매도 그 시절로 돌아가 고등학교 3년간 매달린 목표를 버릴 것이냐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아니! 라고 대답하겠어요. 헤어소의 새로운 콘텐츠 제목인 놀다 보니 삶을 배웠다. 일명 놈삼얼. 영어 발음은 다음과 같다. 놈삼얼. 인간의 3대 영양소인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일두킴은 여기에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더합니다. 보따리라는 노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 이어 자취생의 3대 고민은 밥, 잠,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쌀밥과 구성원 각자가 좋아하는 반찬이 골고루 놓인 식탁을 10년 넘게 맞이하며 살아오다가 밥, 반찬, 국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더랍니다. 저의 경우는 주 4일 정도는 식당에서 사 먹고 2일 정도는 간단 조리식품을 먹고 하루 정도는 음식을 해먹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끔찍한 비율인가 하시겠지만 먹다 남은 과자 봉투를 지퍼백에 넣어둔 것이 보통 2~3개 정도 되는 제게 인터넷 레시피의 1인분은 1.5인분 정도의 양이 됩니다. 게다가 1인분으로 조리하기 힘든 음식이 먹고 싶어질 때는 결국 2~3인분을 조리해 두고 주구장창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골든커리 한 큐브 1.5인분을 넣은 카레를 4일 내내 2끼씩 주구장창 먹은 인물이 여기 있으니 말입니다. 하하. 잠은 제게는 대단히 자유로운 주제 중 하나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복을 3가지 정도 꼽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단연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먹는 행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또는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정도가 생각납니다. 마지막은 사임입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또 모호한 이야기지요. 앞선 두 가지의 주제는 결국 이 삶을 구성하고 좌우하는 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삶의 조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지요?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일을 돌아보며 보통의 하루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기부터는 약간의 허구와 대다수의 리얼리티를 포함한 그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24년 3월의 초입이던 어느 날이었다. 부실한 20대 청년 민철은 어영부영 살아가던 자신의 보통의 하루를 위협하는 여러 일을 만나며 어쩌면 자신의 삶은 엉망으로 산 지난 생을 응징하기 위해 저 위에 누군가가 내린 저주가 아닐까 생각할 지경이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주라기에는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날의 경솔함을 뭉뚱그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이런 때가 찾아오곤 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마음 붙이고 살 곳 없이 20년간을 살아왔고 그 중간중간에 내 몸을 붙잡아 흔들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떠도는 마음을 꽉 쥐고 터뜨리려는 이들이 있었다. 대개 그들은 인간이었다. 극악하고 또 무도한 인간들. 이번에도 시작은 살림이었다. 집안 살림이 하나둘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 지 20년이 간 넘은 구축 복층 오피스텔에서 살아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서울 끝자락, 편법을 활용해 한 명의 집주인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그런 오피스텔. 처음에 붙인 20년 구축 복층 따위는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않을 지경이다. 21년 7월 13일 생일을 이틀 앞두고 부랴부랴 짐을 옮겨 이 집에서 처음 잔 날이다. 침대 받침은 도착했지만 매트리스가 도착하지 않아 받침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들었다. 그 이후로 햇수로 4년에 접어드는 24년 3월까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살림살이들이 말썽을 피우곤 했다. 그들을 달래기 위해 지출한 사비만 해도 한 달치 월세가 훨씬 넘는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분기별로 따로따로 말썽을 피우곤 했는데 이번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럿이 한 번에 말썽을 피웠다. 생을 저주라 생각하던 지난날의 의심이 다시금 확신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처음 잠을 자던 그 여름날 호기롭게 홀로 통창 청소에 도전했던 나는 반나절이 넘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창을 닫고 드디어 마지막 창문을 닫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던 그 순간 이제까지 열었던 세 개의 창문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그 녀석을 만났다. 세 번째 창문의 방충망도 말썽을 피우기에 잘 들어왔다는 인사도 할 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다음 날인 7월 14일 오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입주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잘 들어왔다고 인사드릴 겸 전화했어요. 라고 말하려던 찰나 내 말은 끊기고 말았다. 그 무슨 일이에요? 아, 네. 잘 들어왔다고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아, 그러셨어? 집에 문제는 없죠? 전에 사람 나가고 바로 들어와서 내 챙겨주지 못했네.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위층 창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생활하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오래 두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내가 보러 갈게. 여튼 잘 지내시고 특별한 일 있으면 연락 줘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휴, 다행이다를 속으로 외쳤다. 갓 스물이 넘었던 내게 첫 자취와 첫 집주인과의 통화는 꽤나 긴장되는 도전이었다. 한번 보러 온다 하셨으니 곧 오시겠지. 막연히 생각하고 바쁘게 서울에서의 삶을 살아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겨울이 왔고 창문은 점점 굳어갔다. 물론 그 이후로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그렇게 7할 정도는 고장나 있는 문을 힘껏 닫으며 2년을 넘게 살아오던 지난 겨울의 어느 날, 이 글을 쓰는 3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의 기온은 영상 9도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났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고생했습니다. 지난한 겨울을 버텨내느라. 봄이 즐기고 지독한 여름을 이겨냅시다. 다시 선선한 가을에 만납시다. 지난 겨울의 어느 날 언제나와 같이 창문을 닫기 위해 힘껏 문을 닫던 나는 닫히다만 문을 두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잡고 있던 손잡이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순간, 응? 이게 뭘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가 붙어있던 자리를 봤다. 정확히 손잡이가 붙어있던 그 자리에 부서지고 남은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잠시 멍하다가 아니 근데 지금 영하 10도인데? 나 어떻게 자요? 생각이 스쳤다. 지옥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집을 떠나 20일간 캠프를 다녀와야 했다. 임시 방편으로 창문을 막고 겨울용 침낭을 펴고 아래층에서 잠을 청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언제나처럼 부동산에 연락을 해 상황을 전달했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소통을 한 후에 수리기사분께 세입자분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말라시며 오늘 밤은 어떻게 주무시냐 하는 따뜻한 걱정을 더하며 전화를 끝마쳤다. 항상 친절하신 중개인 선생님 덕분에 이제까지의 말썽도 어느 정도 잘 해결되었기에 이번에도 걱정이 없었다. 곧 수리기사님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5,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일 오전에 갈 테니 집에 안 계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달란 이야기였다. 다행히 다음 날은 재택근무일이었기에 기사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드릴 수 있었다. 그닥 나쁘지 않은 밤을 보내고 일어나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방문 전에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를 잊으신 건지 아무 연락 없이 수리기사님이 벨을 누르셨다. 어딘가 엉성한 이마트 가방을 한쪽 팔에 들고 계셨고 목소리, 말투보다 나이가 더 있어 보이셨다. 이마트 가방 안에는 공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드라이버, 벤치와 케이블 타이 등이 있었다. 기사님은 고장난 창문이 어디냐 물으시며 집 안으로 걸음을 옮기셨고 나는 앞에서 방향을 안내했다. 고장난 창문에 이리저리 흔들어 보시더니 이거 전부터 이랬죠? 내가 손잡이는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 고장난 거는 혼자서 못 합니다. 기술자랑 날짜 맞춰서 다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 순간 혼란스러웠다. 본인은 기술자가 아닌가? 함께 일하는 동료분이 없으신가? 당장 해결하고 싶었는데 수리가 밀리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문이 닫힐 수 있게 고쳐주고 가시니 다행이었다. 그는 수리를 마치고 돌아가며 다른 기술자분과 약속을 잡는 대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렇게 나는 20일간 교사가 되어 정신없이 캠프의 일상을 살아냈고 한참 마무리 준비를 해나가던 때에 문득 우리 집 창문은 어떻게 됐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놓인 일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돌아가서 생각하기로 미뤄두었고 돌아와서는 쉬고 노느라 바빴다. 다들 그렇지 않은가? 당장 불편한 일이 있어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밀어버리는. 우리는 반드시 장애 당사자들의 지하철 타기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에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되어서야 말이다. 그렇게 설이 지나고 입춘을 한참 지나서야 봄의 초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금 창문 손잡이가 불안한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모조리 수리를 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수리기사님께 연락을 드렸다.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창문 수리했던 아크로필리스 1100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기억납니다. 창문 수리.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손잡이 교체해 주시고 고장난 창문 수리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으셔서 이제야 연락드렸어요. 저도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 내가 뭘 까먹었나 했는데 학생 집이었구나. 내가 그거 저번에 보고 왔으니까 날짜 잡아서 연락 줄게. 네, 일정 나오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는 끝났다.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점심을 먹고도 연락이 없으시면 오후 중으로 전화를 해야지 하며 햄버거를 먹던 찰나 전화가 왔다. 네, 여보세요? 학생, 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고치러 갈게요. 집에 있나? 내일 10시요?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때쯤이 되어서야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전화할 때부터 계속 반말이네. 아저씨니까 뭐 생각하고 말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속 시원히 창문을 고치겠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나는 생각지 못한 반전을 만나게 된다. 고장이 난 창문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하루를 시작하듯 샤워를 하고 아침으로 떡을 먹었다. 약속 시간인 10시가 지났지만 연락도 없고 기사님이 오시지 않기에 조금은 긴장을 하고 책상에 앉아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 밖으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어서 나가 문을 열어드렸고 지난번에 보고 가셨으니 두 분이서 고치러 오셨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여는 순간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이 신발을 반쯤 벗은 채 어서 들어오려 하는 지난번에 오신 기사님만이 얼굴에 비쳤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해결책을 가져오셨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지난번과 같이 계단에 먼저 올라가 현재 상태를 공유해드렸다. 이것까지만 하고 내려가서 마음 편히 할 일을 하려고 생각했으나 창문을 다시금 만져보시던 기사님은 또다시 지난번과 같이 다른 기술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 선 나는 별의 별 생각을 다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겨? 연락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찾아와서는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이 오고 그리고 저 공구로 정말 이게 수리가 돼? 에? 한참 생각을 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던 나는 길어지는 통화에 지쳐 아래층에 내려가 의자에 앉았다. 마침 그날은 DMZ 피스트레인 얼리버드 예매 오픈 날이었고 나는 잡생각을 떨치려 예매 사이트를 열고 이것저것 확인해보며 준비를 했다. 긴 통화를 마치고 내려온 기사님은 내게 아이고 혼자선 못해. 내일 기술자랑 다시 올게. 10시 괜찮지? 라고 또다시 반말했다. 이성의 끈을 놓은 나는 선생님, 제가 아무리 어리고 수리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약속을 잡을 때는 이때 오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물으시거나 제 시간에 먼저 여쭤보시고 오실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말을 5번 반복했다. 그 이유는 중간중간 핑계를 대며 말을 계속 끊었기 때문이다. 그의 핑계는 이런 내용이었다. 나도 내일이 있는 사람인데 도와주러 온 거 아니냐. 이 창문 수리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여기 집이 많아서 헷갈린다. 등이었다. 말을 끊는 것에 짜증이 나서 당장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내 말을 다 전달하고 그가 핑계랍시고 던진 것들을 돌이켜보니 창문 수리 기사님이라 생각한 그의 정체에 궁금증이 생겼다. 수리 기사님이 왜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내 일이 있는 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지? 여기에 집이 많다는 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을 순서대로 하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던 나는 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이 집의 집주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내일 10시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에게 나는 혹시 선생님, 수리기사님이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그래, 나 여기 집주인인데 내가 공구 도소매를 해서 창문 정도는 간단히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저번에 이야기 안 했어?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만났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망치로 철학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마저 깨부숴버린 니체와 같이 순간 나도 뒤통수에 커다란 망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망치를 맞아 머리가 깨지는 상상 속 누군가는 대체로 망치쌤이었는데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망치 선생님이 맞을 거다. 땡땡의 이해나 땡땡 방법론과 같은 수업을 많이 하시는. 그 일가 아닌 다른 이에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다니 대단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그러셨군요. 저는 처음 창문 고장났을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과 소통하고 수리기사님께 제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 제게 직접 연락을 주셨기에 당연히 수리기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전까지 한참 얼굴을 붉히며 자기 말만 토하던 그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니 학생 그런 거였어? 안 그래도 나도 학생이 나를 수리기사로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았구먼? 이라고 말했다. 3달간의 긴 오해가 드디어 풀린 것이다. 이후에 나는 다시금 내 입장을 전달했다.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21년 7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드린 거 기억하세요? 응?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그때부터 창문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아오신다고 하고 안 오셔서 저는 이대로 쭉 살았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일찍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나도 내일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가. 아들내미 같은 총각이라 내가 잘 봐줄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말씀드렸으면 벌써 고쳤을 텐데 제가 아니랬습니다. 죄송해하지 마셔요.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는 어서 고칠게. 내일 10시. 집에 없을 것 같으면 내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 그리고 어르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르신 많은 부분이 참 좋은데 약속 잡으실 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시간을 먼저 물어보시고 약속을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쉽게 대답을 못 드린 것도 제가 내일 오전에는 집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에 수리하러 오시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죠. 아유, 네, 미안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이고, 미안해요. 아닙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일은 10시 아니면 다른 시간에 어려우실까요? 제가 오후부터는 집에 비울 것 같아서요. 내가 기술자랑 한번 연락을 해볼게. 아마 괜찮을 거예요.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면 내가 수리만 어서 하고 갈게요. 아유,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하다 보니까 연락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내일 오시기 전에 연락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길고 긴 오해를 풀고 나니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음날 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훨씬 후련해졌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계속 반말을 했던 것은 진심으로 나를 아들내미처럼 여겼기에 그랬던 것 같고, 기술자 치고는 익숙하지 않은 듯한 행색은 정말로 기술자가 아니기에 그랬던 것이다. 내일은 기술자 선생님과 오신다니 이제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야만 한다. 지난 한 주를 지나니 보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역시 생은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닌 때로는 구름 위에 올랐다. 또 때로는 집 안으로 처박히기도 하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었다. 이제서야 밝히는 이 글의 제목 집안 감각은 이 문장에서 착안했습니다. 물론 집안 감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괴물에도 미나토의 엄마로 출연한 안도 사쿠라가 주연을 맡은 일본 드라마 브러쉬 업 라이프에서 그이는 30대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음 생을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여러 번의 삶을 다시 살며 덕을 쌓는다. 비인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아사미는 마침내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게 되지만 여러 번의 30년을 살아내며 자신이 구한 이들을 생각하며 또 구해야 할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환생이 아닌 현생을 다시 살기를 선택한다. 죽은 나는 흙이 되어 여러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내게도 아사미와 같이 내가 살아온 현생의 덕을 평가받아야 할 때가 온다면 내 삶은 합격점일까, 낙제점일까? 낙제점을 받아 비인간 생명으로 태어나든 합격점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나는 현생을 다시 살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래도 이 하나는 궁금하다. 내 삶은 합격일까, 탈락일까? 수리기사인, 집주인인, 택배기사인, 음악가인, 대통령인, 철학자인, 과학자인. 당신의 삶은 합격점일까, 낙제점일까?